코로나19로 한 달 동안 셧다운에 들어간 이스타항공이 직원 절반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사에서 대규모 정리해고가 이루어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은행이 무제한 유동성 공급에 나섰습니다. 오늘 은행 등을 대상으로 환매 조건부 채권 RP 매입 첫 입찰을 통해 5조 2,5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자가격리 위반 52건을 적발해 사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연장 여부를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개인 위생에 신경 쓰는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마감 시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SK증권의 이재윤 연구위원을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마감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코스피는 1724.87로 전일 대비 2.34% 상승했고, 코스닥도 567.67로 전일 대비 2.87%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내에서 투자자별 수급은 현재 시각 기준으로 외국인이 5,400억 원 가량을 매도한 반면 기관은 3,000억 원 가량을 매수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대한 상황 악화를 경고하면서 4%대 급락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향후 2주 동안 매우 고통스러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고, 펜스 부통령도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이 이탈리아와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럽 내에서 코로나19 최다 발병국으로 현재 누적 사망자 수가 1만여 명에 이릅니다.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 급락 여파에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이슈들이 전일 국내 증시에 일부 반영됐었기 때문에 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또 한국은행이 RP 매입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발표한 것도 증시를 뒷받침했습니다. 이전에 한국은행은 6월 말까지 매주 1회 한도 없이 RP를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은행이 처음으로 전액 공급 방식으로 RP를 매입해서 응찰액 5조 2,500억 원을 모두 낙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융권의 5조 2,500억 원의 유동성이 공급되게 됐습니다. 네, 오늘 특징적인 업종이나 종목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오늘 코스피 내에서는 건설업종이 특징적이었습니다. 특히 대림산업이 지난주부터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림산업 관련해서는 최근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 달에 대림산업의 자회사인 사모와 고려개발이 대림건설로 합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배구조가 개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기타법인이 계속 대림산업을 매수하면서 지난주부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영권 확보를 위해 지분을 매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드라마틱한 이벤트를 기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일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실물 경제가 멈추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가 급락하고 있고, 싱가포르의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0.6% 하락하는 등 실물 지표들의 부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SK증권은 고용지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에서 소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고용지표를 통해서 소비 추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고용지표는 증시 변곡점을 판단하는 데도 유용한 지표입니다. 고용지표 중 실업률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최근 328만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런 고용지표 부진이 계속될 경우 불안감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고용지표 추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는 과거 IMF나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빠르게 급락했었는데
IMF 때나 금융위기 때 당시를 보면 위기 이후 어떤 업종들이 반등했는지를 살펴봤을 때 SK증권은 위기 이전에 주도주였던 업종들이 위기 이후 다시 빠르게 반등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반면 비주도주나 낙폭과대 업종들의 주가 회복은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기에 주도주는 뉴 이코노미, 신경제 관련 업종입니다. 특히 저금리가 장기화되고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플랫폼 기업 중심의 뉴 이코노미 업종들이 위기 이후 더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따라서 뉴 이코노미에 해당하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의 플랫폼 기업들과 국내 기업으로는 반도체 업종, 네이버, 카카오 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이재윤 연구위원 연결해서 오늘 마감 시황 또 내일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70일이 지났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을 시사했는데요. 필요성에서는 공감하면서도 사회 경제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네,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장기적인 대비책은 어떤 게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도 받고 있으니까요.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김오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대학교 암관리학과 교수, 또 권혁중 경제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2달이 되면서 의료인들의 피로도 굉장히 누적돼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피로가 누적되면 감염 가능성도 높아지거든요. 예.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대구처럼 그렇게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든지 이제 환자인지도 모르는 채로 진료하다가 감염된다든지 이제 이런 상황은 좀 줄어들었는데 이제 지속적으로 환자들이 중환자실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이 점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 그래도 방역 이 활동이나 방역 체계는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국제적으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대구에서 환자가 폭증할 때는 좀 혼란 상황도 있었죠. 빨리 환자를 이제 입원시키지 못하고 집에서 대기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그때그때 이제 순발력 있게 생활치료센터를 만든다든지 검사가 이제 병목 현상이 생길 때 뭐 드라이브 스루를 만든다든지 여러 방법으로 이제 고비를 넘겨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는 아직 그런 거를 해보기도 전에 더 빠르게 폭증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정부의 방역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또 지적사항들도 있는데요. 저희 시청자 문자 받고 있는데 0530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쏟아지는 환자에 외국인까지 치료하다 이제 의료인 감염 사망까지 나오네요. 그래도 계속 외국인 받아주고 치료해주는 정부 이런 지적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예. 하실 텐데요. 실제로는 들어오는 사람들의 거의 80~90%가 내국인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을 이제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외국인도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중에서도 확진자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이어서 확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입원하기보다는 대부분 생활치료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외국인 환자 때문에 이제 의료진의 뭐 부담이 더 커진다. 그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미미한 부분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중국에 우리 입국을 좀 금지해야 된다 했다가 그걸 못 했고 이번에도 물론 우리 내국인들, 한국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이
자가격리 의무화 과정의 관리 이런 게 조금 허술하다 보니까 결국은 문은 열어서 고생만 많이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걱정과 안타까움은 여전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계속 있는데요. 사실 이제 한국인이 외국에 있다 들어오는 거는 뭐 법적으로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경우도 대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나 개인사 때문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막으면 과연 몇 명이나 환자를 예방할 수 있느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손해가 더 클 것이다. 실효성보다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계속 이런 정책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평소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에 90%는 줄어들었습니다. 이미 이제 해외에서 다 공항이나 항공이 줄어들었고 해외에서 나가는 걸 아예 원칙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요. 예. 지금 정부가 지금 현재 우리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일단 이번 주 일요일 4월 5일까지로 일단 방침을 정했는데 공식적이진 않지만 이제 연장을 하기로 뭔가 이제 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지적 또는 해서 사회 경제적 피해가 너무 크다는 반론. 교수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 정도 하고 있어서 우리가 환자를 이 수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올 때보다 점점 유럽이나 미국에 발생 수준이 더 높아지고 예.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외에서의 감염 위험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시아, 인도나 아프리카, 일본입니다. 거기서 과연 환자가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찾지를 않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하고 3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그리고 공격적으로 검사하는 거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하게 되면 다시 환자가 폭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거리두기를 연장해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의견이신 거죠? 예. 예. 그런데 권혁중 평론가님, 네네. 우리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뭐 네.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경제가 거의 마비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뭐 소상공인 중심으로는 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거시적인 측면만 봐도 그렇습니다. 뭐 노무라 증권이 이제 수정 전망치를 또 내놨어요. 우리나라 한국 경제 성장률을 뭐 원래 비관적이지만은 뭐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한 0.2에서 1.4% 사이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나오는 얘기가 기본이 한 마이너스 6% 정도. 마이너스로. 예.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나 아니면 IMF 때가 마이너스 5.5%였거든요. 그거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가장 좋은 시그널은 이제는 뭐 해외에서 어느 정도 코로나가 물리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잠잠해진다면 그러면 마이너스 5.5%. 만약에 정말로 이게 잠잠치가 않고 계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12%까지 전망했거든요. 엄청난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비관적이지만 굉장히 지금 해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이거는 뭐 뻔합니다. 공급 안 되고 공급 차질에 그다음에 수요 절벽에 이런 초유 사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직면해 있고 특히 이런 피해를 가장 1차적으로 받으신 분들이 바로 소상공인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역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은 이런 경제적인 측면, 그다음에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 이런 분들에 대한 생각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강도 높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큰데 특히 이제 그 실내 체육 시설이라든지 네네네. 유흥 시설, 네네. 실내 체육 시설은 헬스클럽이라든지 네. 또는 PC방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아야 되니까 정말 이제 너무 힘들다. 그래서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기 시작한다 그래요. 네네. 뭐 상당히 좀 법 위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선택 같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과연 그 이분들의 먹거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C방이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원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생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 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지자체마다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북도 같은 경우는 학원당 70만 원을 인건비로 좀 지원해 주겠다 이런 발표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대전시도 한 50만 원 정도. 근데 가장 어려웠던 대구는 아직 지원책은 없거든요. 중앙 정부는 아직 없습니다. 학원에 대해서.
대해서. 예, 그러다 네. 보니까 학원 중심으로도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 지금 방역을 생각하자니 안 여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그분들의 생계를 생각하면은 뭐 말 그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에 와서 어느 정도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딜레마에 좀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래서 좀 재밌는 키워드를 꺼내왔어요. 예, 뭔가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예,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었는데 네. 이제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학교 가면은 해외에서도 그런 사례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 옆으로 앉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데스크를 놔두면 양 사이드로 앉는 예, 이런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지속 가능한 네.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밥을 안 먹는다든지 사회생활을 하되 이런 어떤 보관을 내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본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역시나 학원이라든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네.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경제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김우란 교수님, 방금 평론가님께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계속 그 부분에 예.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활 방역이라는 용어도 쓰는데요. 생활 방역. 예, 네. 새로운 일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전 세계가 새로운 사회로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의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밀접 접촉을 하고 네. 아주 좁은 데서 일하고 이렇게 했던 우리의 생활 양식이 바뀔 거라는 겁니다. 뉴노멀이 이제 만들어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각 부문에서 어떻게 감염의 위험도 줄이면서 일상생활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새로운 표준이 필요한 거죠.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냐. 지금까지 모든 아이들이 같은 시간에 등교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뭐 학교하고 이러면 환자가 한 명만 나오면 전교생이 접촉자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뭐 한 반 정도는 온라인 수업하고 필요한 경우 한 학급의 단위로 이제 등교 시간과 뭐 밥 먹는 시간, 학교 시간을 다 달리하면서 움직인다든지 네. 우리의 밀접 접촉 수준을 최소화하면서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의 묘안을 짜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생활 방역이라는 게 아직 시청자들한테는 명확치는 않은데 정부가 아주 자세한 무슨 가이드라인을 의료계화해서 내놓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논의하고 있고요. 사실 그 부분은 의학적인 원칙도 있지만 네.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서 다양한 부분의 의견을 청취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야 될지 지금 논의하려고 그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걸리는 게 뭐냐면 네.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 그러면 이게 정치적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경제는 지금 굉장히 하방 국면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줄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안 모이다 보니까 돈맥경화라 그러잖아요. 돈이 묶여 있습니다. 흐르지가 않다 보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가능한 사회 거리두기를 하자라고 누군가 나서줘야 되는데 나서주진 않고서 계속 회의만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런 상태로 너무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부가 이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한 대로 이제 생활 방역으로 이제 넘어가려면 어느 정도쯤에서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은 연장한다고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입니다. 심각 단계라고 하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기 단계를 그럼 심각으로 올리기 이전 경계 단계를 보면 그때는 지역사회 감염이 있었지만 굉장히 산발적이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 1명, 뭐 가족 1명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내릴 수준이 되면 네. 그때의 생활 방역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뭐
확진자가 하루에 몇 명 이하 뭐 이런 기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확히 그런 기준보다는 네.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뭐 20명이라고 하더라도 네. 전부 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이고 우리가 다 찾을 수 있고 다 지금 생활격리시설에 들어가 있다. 그럼 이분에 의한 감염 위험이 없는 거잖아요. 예. 뭐 그럴 때는 경계로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확진자가 10명 나왔는데 지역사회에서 한두 군데서 나왔는데 전혀 역학적 고리를 모른다. 그러면 이게 어떤 큰 군집으로 커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숫자가 작더라도 우리가 경계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네. 지금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실내 체육시설도 그렇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뭉치는 교회도 이제 이번 주 일요일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또 이번 주 지나고 나면 다음 주가 교회에서 가장 큰 부활절 주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들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으로 밀집 예배는 해서는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점점 이 교회 모임이 굉장히 감염에 취약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프랑스에서도 지금 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 프랑스에서도 한 도시에서 한 2,500명 정도 모이는 모임을 하고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프랑스 전역을 환자가 나오게 되고 심지어는 아프리카 환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도 교회 모임에 대한 굉장한 관심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감염에 굉장히 위험한 고리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런 교회 모임을 국가 정책에 반하여서 지속한 사람을 심지어는 이제 구속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좋은 교수님 아이디어가 좀 있으십니까? 어떻게 좀 적으세요? 예를 들자면 뭐 온라인 예배를 오픈을 하고 아주 훌륭하신 온라인 강의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다면 이제 뭐 온라인 예배 입장할 때 뭐 미리 돈을 낸다든지 이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로그인 할 때 헌금을 그렇죠. 내게 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네. 좀 아이러닉한 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교회가 하면은 참 모양새도 좋고요. 네. 그다음에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반발도 없을 텐데 뭐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너무 강압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프레스를 가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요. 무엇보다 교회 상권이 있습니다. 또. 그렇죠. 대형 네. 교회 주변에는 굉장합니다. 교회 네. 의존도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여의도에 사무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바로 거기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서여의도의 특징은 뭐냐면 토요일 날 문이 안 엽니다. 대신에 일요일 날 엄청나게 여세요. 네, 교회 그렇죠. 분들 수요가 있기 의존도. 때문에. 네, 엄청나기 예. 때문에 토요일 날은 거의 적막하고요. 네. 아마 아실 겁니다. 거기 네. 계신 분들에서 일요일 날이 상권이 살아나는 구조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19 그 다음에 이제는 교회 예배가 이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된 이후에 정말로 일요일이나 토요일 마찬가지고 한 명도 없어요. 어제도 제가 이제 저녁에 어쩔 수 없이 원래 도시락을 싸서 먹는데 요즘에 네. 식당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거기 계시는 주방장에 계시는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인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시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저한테. 네, 그러니까 이제는 해고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상권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괜찮을 텐데 너무 정부가 강압적으로 좀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들고 그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어제였나요? 오늘 있나요? 네. 착한 소비자 운동을 예, 예.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뭐냐면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선물을 내자 이거죠. 네. 네, 선물 내자. 그러면은 한 번 먹을 때 다음 와서 먹을 까지 미리 내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불제로 가자는 건데 굉장히 그 착한이란 말은 전 키워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선불제로 안 하는 소비자들은 그건 나쁜 소비자가 되는 것인가. 그다음에 특히 착한 임대인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예. 임대인이 임차인들한테 어느 정도 할인을 안 해주면 세이브를 안 해주면 나쁜 임대인이 되는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너무 나눠지는 이런 어떤 패러다임, 그러니까 프레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부가 너무 주도하는 것이 아닌가. 네, 이게 굉장히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정부 주도로 해서 이렇게 착한이라는 어떤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굉장한 그 반발심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네. 예, 조금 전에 이제 여의도 분위기를 조금 전해주셨는데 네. 요즘에 이제 좀 봄꽃도 많이 피고 또 감염 확산세도 이전보다는 조금 잦아들다 보니까 또 시민들도 두 달이 되니까 지쳐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바깥 활동을 좀
많이 나가는 이런 분위기도 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바깥 활동을 할 때 예. 사람들 간의 거리가 2m 이상 떨어져 있고 오픈된 공간이면 감염 위험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런 곳에 가기 위해서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접촉한다든지 또 거기에 가서 무슨 음식점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접촉한다든지 네. 이런 게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이 감염 위험을 다 평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거기 가서 봄꽃을 즐긴다고 할 때 어디가 위험한지 네. 생각하셔서 예. 그때는 꼭 마스크를 쓰고 가능하면 가서 꽃은 보되 이제 사람들 간의 거리는 띄어 있다가 이제 꽃만 보시고 돌아오신다든지. 근데 그 꽃 보는 것도 그렇지만 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데 의자를 뭐 띄엄띄엄 놓는다거나 좀 건너서 앉거나 이런 걸 잘 안 하는 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업종마다 다른데 어떤 카페는 아예 테이크아웃만 네. 하겠다 이런 카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안에서 모이지 않도록요. 그리고 네. 안에 시설 자체도 환기가 잘 되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네. 어떤 데는 환기가 안 되는 좀 폐쇄된 공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그런 공간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그 평론가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언제 이 강도 높은 사회적 이 거리두기를 끝낼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로 맞습니다. 봐서는 네네. 공식 입장이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기업들이나 정세 상공인들이 어떤 대비도 할 수 없는 거고 네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 상당히 좀 네네. 안타까운 그런 현상이죠. 그러니까 저는 네. 주장하는 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빨리 정부가 발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그널을 좀 시장에 던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시그널이 확실히 나와야지만 사실 소상공이라든지 기업하는 입장에서도 예측 가능한 시장이 되기 때문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지속될지를 모르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부가 이 정도가 된다면 뭐 경계 단계가 된다 그러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겠다라는 어떤 정확한 시그널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그 소상공인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소상공인 최저금리 대출이 어제부터 진행이 됐잖아요.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1에서 3등급이 신용이신 분들은 뭐 3천만 원까지 시중은행에서 바로 5일 은행에서 후에 할수 있는 네.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가장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거에 함정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1.5%한 저리가 된 건데 네. 이게 1년 만기입니다. 1년 후에 갚아야 돼요, 갚아야 일단. 돼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1년 후에 못 갚게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느냐? 두 가지입니다. 만기로 상환을 하셔야 되는데 상환을 못 한다. 그럼 내 신용 등급을 가지고 거기서 이자가 더 붙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체가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체가 된다. 이럴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또 떨어지는 떨어지고. 현상. 예. 네. 그러니까 너무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엄격하게 말하면 대출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러한 부정적인 한마디로 부작용도 정부가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의 정확한 이런 시그널이 시장에 조금 던져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김원환 교수님, 우리나라 그래도 지금 뭐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세계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한국의 진단 키트 기술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지금 거의 한국의 진단 키트 기술이 아주 독보적인데요. 예. 우리가 일찍 시작하기도 했고 굉장히 양산할 수 있는 체제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학회하고 질병관리본부 식약처가 협동을 해서 그거의 정확도 평가도 굉장히 잘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진단 키트만 있다고 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진단 키트를 넣고 돌릴 수 있는 RT-PCR이라는 고가의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예, 예. 근데 이 기계를 지금 살려고 하니 별로 팔고 있는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핀란드에서 검사를 한국에 보내서 하겠다. 검체를 아예 예. 우리나라에 보내와서 해달라. 예. 네. 왜냐하면 핀란드가 사실 진단 키트는 이미 수입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RT-PCR 기계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계를 돌려서 검사를 할 또 전문 인력도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세 박자가 다 맞지 않으면 하지 못하니까 다른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뭐 각국 정상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전화로 진단 키트를 많이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전화를
전화를 걸어서 우리 진단 키트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미국은 이제 기기는 있는데 처음에 열심히 이렇게 진단키트 개발하거나 민간에서 다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지 않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진단키트를 이제 수출이 이미 이제 미국 식약처에서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이 될 거고요. 근데 미국은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랑 비슷하게 공격적 검사를 하다 보니 그동안 쌓여 있었던 환자가 지금 폭증하면서 지금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의료 시스템 붕괴 직전까지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코로나로 인한 사망만 지금 카운트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코로나로 인한 의료 붕괴로 인한 다른 질환의 사망자도 무척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감염자가 2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2주가 굉장히 뭐 고통스러운 2주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어느 맞습니다. 정도 상황이 될 거라고 전망을 이제 하시나요? 이런 예. 상황입니다. 우리가 환자가 입원했을 때 아주 위중하다라고 하면 의사가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사망의 가능성이 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겠지만 사망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가족이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얘기 없이 나아질 거다 하다가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가족들이 마음의 준비를 못 하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계속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20만 명 사망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아주 잘하면 10만 명까지 줄일 수 있다. 잘하면 10만 명. 예, 네. 그게 아주 잘했을 때. 아주 잘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이야기를 대통령이 한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인데 어떤 면에서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얘기하면서 지금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나 국가에서 요청하는 일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10만 명까지도 못 줄인다. 더 위험하다. 그래서 일반인한테 주는 메시지가 심지어는 미국에서 요즘 같은 때는 술도 마시면 안 된다. 운전할 때 속도도 50% 이상 줄여라. 이럴 때 병원 가면 치료 못 받는다. 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 지금 저런 우리 교수님의 말씀들 저렇게 심각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네.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부작용이 좀 크더라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부작용이 워낙 크니까 경제적 피해 충격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접점을 찾기가 네. 참 어렵겠어요. 네. 사실 경제계도 지금 네. 딜레마예요, 사실. 그래서 방역을 안 할 수는 없고 네. 그렇다고 이대로 지속하기에는 말 그대로 하반 국민이 네. 너무 압박이 심하다 보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러네요. 상황이라고 예. 볼 수가 있겠고요. 아마 그 누군가가 얘기해도 뾰족하게 이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역이 어느 정도 끝내야 된다. 언제는 이걸 마감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네. 하지만은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정부가 어느 정도 리더십을 가지고 계속 이거 방법밖에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경제는 하반 국민의 압박에 갈 거가 뻔하기 때문에 그 정부 자체가 어느 정도 리더십 있게 나서줘야 된다는 부분밖에 없고요.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게 재정 지출 늘려서 지금 계속 메꾸게 하는 모습.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한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재정 정부냐 말고도 재정만 풀어서 계속적으로 일자리 유지하고 이 코로나 사태 어쩔 수 없죠, 사실. 뭐 재정 풀어서 하는 거 어쩔 수 없지만은 이게 너무 일반화됐다는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 너무 팽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컨트롤해줄 수 있는 능력이 리더십을 좀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규제 완화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술이라든지 이런 걸 좀 규제 완화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네. 물론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풀어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김호란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제 방역에 있어서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 국민들이 많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이제 별로 공론화하지 않았던 감염의 위험 부분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지속 가능한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려면 우리 주변에 감염의 위험이 있는 부분을 고쳐나가야 됩니다. 예. 아프면 쉴 수 있고 서로 연대하고 응원하고 그렇게 마음은 가까이, 몸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호란 국립암센터대학원 교수, 권혁중 경제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발표했는데요. 일부 지자체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재난기본소득으로 논의가 확대됐고 이번 걸 계기로 해서 기본소득 개념이 사회적 의제로 부각됐습니다.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시자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을 맡고 계신 강남은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모시고 긴급 재난지원금 논란과 함께 기본소득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전 국민들이 지금 정부가 발표한 긴급 재난지원금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예. 가구당 최대 100만 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예. 이제 소득 하위 70%라는 일반적 기준은 나왔는데 예. 이게 무슨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런 논란도 많고 교수님은 어떻게 이 정부 발표를 보셨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 정부에서 네. 하위 70%까지 약 한 1,400만 가구에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아마도 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것 같고요. 건강보험료. 예. 네.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 네. 그건 왜냐하면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소득과 자산과 부채를 한꺼번에 계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려하니까. 자산소득, 재산, 이른바 재산소득도 감안해서 고려하고, 하니까. 예, 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하되 네, 그래도 좀 불공정한 결과가 있을까봐 네, 뭐 재산을 추가적으로 더 고려하는 그런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근로소득이 아닌 여러 가지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다 보면 지금 빨리 지원해야 되는데 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하려면 행정 비용이 많이 들고 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그런데 또 신속하게 지원하려면 이렇게 불공정한 결과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예, 그래서 지금 70%까지 지원하기로 한 건 참 잘된 결정이라고 보고요. 70%까지 지원하기로 한 것은. 예, 왜냐하면 지금 이 재난 때문에 어려워진 분들이 주로 한 30%에서 70% 사이에 위치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위 20%는 원래부터 어려우셨고, 하위 20%는 예, 원래부터 지금 어렵고. 더 어려워지긴 하셨지만 조금 더 어려워지셨다면 한 중산층들은 원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셨는데 지금 특히 더 어려워지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포함한 거는 참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런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렇게 모두 다 드리고 연말에 이렇게 조세로 환수하는 방법을 좀 더 고민하셨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지급을 한 다음에 연말에 고소득층은 환수하는 문제. 근데 예, 그 부분은 이제 뭐 조금 이따 좀 논의하기로 하고요. 예, 예. 그 불공정성 문제 중에서 예, 이 소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불공정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예, 예를 들면 급여는 적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 급여는 적은데 거의 없는데 재산 소득이 많아서 예. 이 빠지는 사람도 있을 테고 굉장히 불균형이 심각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러나 이제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네. 소득과 재산을 함께 최대한 고려를 하거든요. 네. 최선을 다해서. 네. 그래서 불공정성의 더 큰 문제는 네.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재난 시기에 어려워진 걸 반영을 못하는 문제. 또 앞으로 이 재난 기간이 좀 길어지면 조사 시점이 언젠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시점 이후에 어려운 분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19년에는 소득이 많았지만 그렇죠. 이번 재난으로 예. 2020년에는 어려워진 분들이 굉장히 많죠. 2019년 소득으로 하다 보니까 제외될 우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그런 거예요? 게 더 문제고요. 불공정성에. 네. 또 예를 들어서 뭐 4월 말을 기준으로 조사를 하면 5월, 6월에 직장이 사라지고 해고된 사람이 또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연말까지 일단 다 드리고 연말에 가서 그런 걸 따지는 게 훨씬 더 공평하고 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소득을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른 불공정성도 있고 그렇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른 그렇죠. 불공정성도 있고 예, 불가피하게 불형평성, 불공정성이 생길 수밖에 없군요. 그렇죠. 네. 예, 예.
근데 또 하나 상당히 좀 주목을 끌고 있는 게 지자체들이 지금 개별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예. 경기도가 특별히 그렇고 예. 또 뭐 지자체 뭐 전주시도 그렇고 서울시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떤 군데는 거기다 지급을 받고 또 정부 거를 또 받고 예. 어떤 데는 못 받고 예. 그런 불형평성, 불공평성은 문제가 안 될까요? 그것은 정부에서 이미 네. 좀 오래 전에 네. 정부와는 좀 큰 규모로 나중에 준비할 테니 네. 급한 대로 지자체에서 먼저 준비를 해라.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반영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지자체에서 먼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큰 규모로 훨씬 더 큰 규모로 한 80% 규모로 네. 지금 재난 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이 지자체별로 네. 이렇게 대상자나 금액이 달라지는 건 네. 지방자치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에 권한을 주고 네. 그 지방의 도민들이 시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방자치, 어떤 지자체는 네. 이렇게 보편적인 걸 선호할 수도 있고 어떤 뭐 도민들은 또 이렇게 선별적인 걸 선호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그 정도는 이 지방자치에서 결정하라는 게 원래의 뜻이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데 누가 더 어떤 지자체가 더 시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지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이런 다양한 실험 결과가 결국 이 재난을 극복하는데 어떤 방법이 더 좋았다라는 귀중한 자료를 우리한테 던져주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예산의 80%는 중앙정부가 되고 예. 20%는 지방정부가 되는데 예. 경기도는 그 20%는 이제 지급하지 않겠다. 다른 자기의 재난기본 지원금이 아니요. 있기 때문에 이미 20% 이상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하라 그래서 네. 정부 예산은 20%를 넘었기 때문에 더 추가로 할 필요는 없지만 네. 정부의 방안하고 다 일치하는 거죠. 네. 예. 서울시는 또 자기 다 지급하고 정부 것도 다 지급하고 예, 되는 거죠? 서울시는 한 3천억 정도를 네. 했고 경기도는 1조 4천억을 했기 때문에 네. 서울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 싶으면 네. 또 20%를 좀 더 하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자체가 좀 각자 형편에 맞게 예.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예, 실험적인 선의의 측면에서 경쟁이고. 바람직하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또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할 수는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게 재정에 너무 부담이 크다. 예. 그렇지 않아도 국채를 발행해서 해야 되는데 예. 이 재정 국가채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 예. 그래서 많이 하기 어렵다. 이런 이제 지적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강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예. 그 재정 건전성이라고 네. 하는 것이 이제 기재부가 네. 이번에 아주 강하게 주장하면서 그렇죠. 네. 결국 정부에서 50% 이하로 네. 70% 이하로 결정하기 직전까지도 네. 50% 이하로 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네,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재정 건전성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재난을 맞이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재부가 지금 마련하는 안이 너무 작은 안입니다. 그 기준이 국가 빚이 액수가 네. 액수가 너무 작아요. 규모가 이 재난지원금 규모가 재난지원금 너무 작고요. 그죠? 네. 예, 너무 작고 너무 보수적이고 가장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재정 건전성이 압도적으로 좋은 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이 압도적으로 좋은 나라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하니까 이 재난을 극복하는 효과가 그 효과는 결국은 규모에 비례하는 거거든요. 네. 재정의 규모에 비례하는데 그래서 너무 사태를 안이하게 보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집착한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가령 미국은 뭐 이렇게 이 국민들을 위해서 뭐 2조 달러를 2조 달러를, 예, 2조 이제 달러를 지원했죠. 쓰는데 네. 뭐 우리는 지금 2차로 보면 2차만 보면 한 10조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가계에 직접 지원하는 현금이. 네. 예, 그런데 가령 뭐 10조를 지원하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질 게 좀 덜 떨어지겠죠. 네. 그러나 20조를 지원하면 그 떨어지는 폭이 더 줄겠죠. 네.
그래서 20조를 지원하면 단기적으로는 재정이 더 들어가지만 만약 마이너스 2%될 걸 마이너스 1% 막았다면 매년 조세가 1% 차이씩 더 들어오잖아요. 네. 그걸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걸 고려하면 한 10년만 지나면요. 네. 한 50조 이상 더 거칩니다, 조세가. 지금 1%덜 떨어뜨리는 게. 네.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네. 이 시점이라는 게 경제에서는. 네, 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지금 너무 돈을 많이 쓰고 나면 미래에 또 이 지금 경제적 고통이 얼마나 계속될지 모르는데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쓰는 게 좀 문제가 있다. 대비를 좀 해야 된다는 이제 주적이 예, 있는 너무 거죠. 작게 하면서 그러시면 안 되죠. 네, 예, 네. 미국의 10분의 1도 안 하면서 네. 걱정할 건 없고 뭐 네. 미국 규모도 한 번 더 안 되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네. 우리도 여러 차례 지금 규모의 뭐 한 5배 이상 되는 걸 네. 뭐 두세 차례 준비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은 지금보다 어느 정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뭐 50조씩 한 2번 정도 지난 기간이 50조씩? 예, 한 석 달이면 한 50조 네. 지원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석 달 더 길어지면 한 50조 더 지원하면 지금 2차 추경해 보십시오. 네. 그 기재부의 태도가 그 기업에 지원하는 건 네. 2차 추경 예산이 100조잖아요. 네. 가게에 지원하는 건 100조 전체가 이제 기업은 아니지만 한 50여 조. 예, 네, 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예, 그 중에 뭐 네. 고용을 유지하는 그렇죠. 조건도 있고 네. 매우 중요한 네. 그 지원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네. 기업에 지원하는 만큼 네. 가게에 대해서도 네. 과감하게 지원할 때가 됐다. 지금은 가게부터 어려워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네. 자, 이 긴급 재난기금금 논의를 하면서 이제 기본소득과 이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많아졌어요. 사실 기본소득과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좀 성격이 다른데, 그렇죠? 기본소득을 상당히 학계에서 오래전부터 연구를 해오셨는데, 예. 이 시청자들의 기본소득이라는 게 무엇이고 지금 긴급재난지원금과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 좀 예. 부탁합니다. 예,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그 선별하지 않고 누구나 다 또 아무 조건 없이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입니다. 네. 뭐 이 세 가지 특징이 가장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특징으로서 정기적으로 매달 지급한다든지 매 분기 지급한다든지 그러니까 보편성과 무조건성의 지속성이 개별성, 또 중요하군요. 예, 예, 예. 네. 정기성, 정기성. 정기성. 네. 그런데 이 재난 이 지원금은 기본소득에 가령 모두 다 주기로 한다면 네. 모두 다 1인당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씩 드리기로 네. 한다면 다른 조건은 기본소득하고 다 같은데 네. 정기성이 없죠. 이래 그렇죠. 재난 기간 동안에 이 재난 임시로 기간에만 예, 주는 드리는 그런 문제. 거니까 그래서 네. 완전한 기본소득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지금 그런데 그 기본소득이 말씀하신 조건으로 국제적으로 제대로 시행돼 본 나라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알래스카주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알래스카주에서 예, 네, 석유가 많이 나는 도시니까 뭐 많이 그렇습니까? 났었죠. 네. 예, 예, 예. 네. 예, 거기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스위스에서 네. 예, 그 생태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스위스에서는 뭐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냈다가 부결됐죠. 부결된 걸로. 그거는 부결됐지만 네. 그 뒤에 그 난방료에 아, 탄소세를 부과하고 네. 이 탄소세를 부과하면 그 난방료 값이 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소득 역진적인 문제를 정치적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난방료 수입을 n분의 1로 나눠서 네. 전 주민에게 다 드리고 있습니다. 네. 기본소득으로. 핀란드에서는 그 기본소득 실험을 실업자들 2,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한 2년 정도 했는데 평가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평가는 곧 나올 겁니다. 네. 예, 한 4월 달에 나올 걸로 예상하는데요. 그래요? 네. 예, 그 이제 행정망 데이터를 다 보기 때문에 네. 정확한 그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이 나올 텐데 네. 그 전에 이제 노동시장 말고 개인의 행복이나 이런 것 뭐 건강에 미친 영향들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좀 긍정적으로 나왔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 의료비가 한 15% 절감됐습니다. 똑같은 네. 그러니까 선별 지원할 때보다 네. 똑같은 금액을 지원했는데도 지금 경기도 얘기를 잠깐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에게 만 24세 청년을 지급하고 있는데 예. 상당한 중요한 실험 같아요. 지금 예. 이게 어느 정도 돼 있고 어떤 설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만 24세 청년들에게 네. 1년에 100만 원 예, 모두 다 네. 예, 기본소득 그 정신에 맞게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 100만 원이 이제
좀 형편이 좋은 청년들한테는 경제적으로야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그러나 이 정치 사회 이 시민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모습에서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네. 특히 이제 청년층의 투표율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다음에 이제 가난한 청년들에게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생활에 마음이 도움이 되고 특히 학업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이라 그러면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칠 때는 아르바이트를 안 해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네, 네. 그것만 해도 자기 성적이나 네. 이런 데 큰 도움을 주죠. 어떤 경쟁에서 공정하게 시간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실험이긴 한데 결국은 재원이 문제인데 우리나라 예. 지자체들도 재정 자립도가 뭐 평균적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 뭐 경기도는 한 60%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 재원의 문제가 아닐까. 예, 그래서 네. 기본소득은 이제 지방자치 단위에서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조세권을 부여를 해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조세권과 조세징수권과 화폐 발행권이 있는 중앙정부에서 역시 본격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좀 논의가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예, 예. 특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의 자산, 네. 공동의 부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뭐 토지 같은 거죠. 알래스카 같으면 석유가 있었죠. 뭐요? 네. 그렇지만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토지라는 자원이 있거든요. 네. 또 탄소, 스위스 같으면 탄소가 있고요.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수입을 국민 전체가 균등하게 갖는다는 건 바로 이게 이제 기본소득의 출발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재난 시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기후 변화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반복될수록 더 필요하게 되고 인식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남원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쳐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개인들은 실내 생활의 한계를 느끼고 헬스클럽, PC방 등은 부도 직전입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최소한의 노력이 사회적 거리두기인데요. 이 고충과 희생을 참아내야만 결국 확산세를 늦추고 중장기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제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